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역전용사들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렁찬 박수 소리를 쳐주시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유튜브에서 알림창이 떴는데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이거 뭐야? 라고 하는데 진행 정겨환 장용진 TV의 장용진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 진짜 역전시킬 한 분 모셨는데요. 정구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야, 오늘 내란 재판 다녀오시고 대한민국 재판 중에서 제일 독종 재판을 전문적으로 다니는 우리 김대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이제 요즘 대통령이 여러 사람인데 지난주에 제가요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누굽니까? 양경수 위원장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양경수 위원장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라고 대변인한테 물으니까 바로 노동자들의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제가 대통령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성남의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김지호 대변인.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멋집니까?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또 인터뷰를 하셨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1대1 인터뷰에 완전 달인이신 것 같던데. 아니, 아닙니다. 야,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하니까 예.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야, 벌써 이제 이 방송에 보통 10,000분, 20,000분 나오지만 우리 1,100분만 이렇게 들어오셔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좋아요, 구독 누르면서 보면 좋겠고요. 마드로님, 푸딩년님, 김명선님 어서 오십시오. 새날님 그리고 방사유정란 TV님 설마 방사유정란 TV를 하고 계신 분인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와주셨네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1,300분을 넘어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속도는 오늘 5,000명 넘을 것 같은데 10,000명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역전용사 4사람이 10,000명까지 달성을 하고 못하거든. 여러분 4명이 다 책임지세요. 보니까 이 마드로님 저희 김지호 TV 팬이신데 그래요? 들어와 계시네요. 예. 야, 마드로님 어서 오십시오. 김지호 대변인만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빼빼공주님은 아마 장 기자의 사주를 받는 이 팬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 사주 기자님. 받는 분은 방사 유정란 TV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야, 방사 유정란 TV고 그리고 빼빼공주님은 우리 장 기자님 오늘 멋지게 입으셨네요.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김도희 선생님도 와주셨는데 아마 미국에서 김도희 선생님은 지금 제주도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코스피 우와 4,000을 넘었는데요. 이 이야기 잠깐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 역사적 전환점, 역사의 기록은 우리가 꼭 여러분들에게 언급해야 하는데 코스피 사상 첫 4,000 돌파 이대로 가면 5,000까지 갈 수 있느냐? 솔직히 4분 중에 주식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네. 와, 2분 하시는데 좋다. 주식 하시는 우리 정구성 변호사 4,000 돌파 꿈의 숫자였는데 그냥 단숨에 오늘 넘어섰습니다. 사실 저 그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 4천 관련 공약 관련해갖고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건 약간 꿈의 숫자다, 상징적인 목표다라고 해갖고 사실 약간 긴가민가했는데 이게 바로 5개월 만에 돌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과거에 제가 대통령님을 믿고 대통령님과 똑같은 투자를 했거든요. 예, 예. 매우 수익률도 기쁩니다. 상당히 좋습니까? 매우 좋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뒤늦게 뛰어들까요? 주식 안 하는 두 분 계신데 조언을 만약 해주신다면. 당시 저와 같이 방송했던 경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5천도 가능하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나 다른 대외적 변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최근 국제 흐름을 보면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많은 시점입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는 대한민국의 경우는 항상 부동산으로 돈이 실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패러다임을 바꿨던 건 더 이상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상법 개정도 했고 그 주식으로 장난질하면 폐가망신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잡아주니까 그 과공급된 유동성이 주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4천에서 멈출 것 같진 않다. 자, 지금 장기 투자하시죠? 매일 단타 해가지고 하루에 2번씩 팔고 이렇게 안 하시죠?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그 ETF에 넣고 있습니다. ETF라면 이제 약간 지수 투자 이런. 지수 투자에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 자, 김지호 대변인. 저는요. 느낌으로 봐서 단타 전문. 제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때 당선될 걸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제 진짜 가족들이 있는 거의 자산의 80%를 다 주식에 몰빵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전부 다. 예. 그랬는데
대통령님이 낙선하시고 나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예요. 아, 지난 대선에. 예, 아유, 하락했는데, 이제 이걸 어떡하냐. 손해를 많이 보고. 그때는 또 미국 주식 시장 투자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손해가 엄청 났는데, 이제 나머지 한 20, 30% 있는 것도 더 사자. 이렇게 된 거. 좀 단가를 낮추자. 그래서 몽창 다 사가지고, 몇 제가- 년째 지금? 예? 몇 년째 지금 그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 3년 6개월? 와. 그래갖고 제가 진짜 윤석열 내란숙의 피자 몰아내려고 죽도록 열심히 검찰 정치하는 저는 저 인간이 물러나야 내 현금성 자산이 살아날 수 있다 해가지고 열심히 제가 진짜 타도 운동하고 그리고 선거 운동도 했는데 예, 예. 야 하늘이 정말 제 뜻을 알았는지 요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진짜 막 다 샀거든요. 다 샀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자, 이거 이제 오랫동안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이나믹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데, 와, 이게 문상돌 선생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울산에서 자, 스픽스 응원한다 해주셨고요. 주식 1,500만 원 손해보다가 500만 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야,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빨리 팔지 마시고 장기 보유하십시오. 이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김여진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아이고, 김순지님께서는 부산에서 팬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정계환 힘내세요. 부산 할매 팬입니다. 김순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김지호 대변인, 장기 투자를 전제로 지금 주식시장에 좀 더 뛰어들어도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아직도 대한민국은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라 그래서 예. 그 안보 위협 있잖아요. 예.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벌 예. 재벌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주가 조작 이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두 개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매우 매우 랠리를 랠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산이 80%를 넣었다 남는 자산이 80%이 아니고 유동성. 금융 자산의 80%. 금융자산의 80%를 넣는데 현금성 금융. 그게 얼마인지 이제 궁금한데 그거는 출마했을 때 자산 목록 제가 한번 보기로 하고 약간 주식 투자 안 하면 야 지금 안 뛰어들면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진 않습니까? 많이 들죠. 근데 저는 듭니까? 항상 제가 주식 시장에서 한 발 떨어져 있으면 정확하게 보는데요. 예. 제가 한 발 들이대는 순간 모든 게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있을 때는 거의 다 맞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측을 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평론을 하려면은 안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장용진 기자님이 주식을 샀다는 소식이 있을 때 예. 저는 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용긴 기자는 지금 현재 이 화랑세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본인은 뛰어들지 않는다. 희생하고 계신 거죠. 야 그럼 계속 가겠는데 어때요? 김대호 기자는? 저도 뭐 비슷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애국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샀다 하면은 다 상장 폐지를 당해가지고 저희 집에 법원에 서류가 3개번이 날라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뒤집으셨거든요. 샀다 하면은 상장 폐지가 돼서 코스피 4천 열풍에 이어서 더 올라가도록 주식에 일절 손을 안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디 그 병원의 원장님 한 분을 네. 만났는데 지금 이제 주식시장을 놓고 트럼프 이번에 방문하잖아요. 네. 부산이냐 뭐 경주냐 했는데 부산에서 일단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데 혹시라도 조선소에 방문을 할 수 있다라는 루머가 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있네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다. 그러면 울산으로 갈 거냐 그대로 갈 거냐. 이게 그 회사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제 주식 전문가로서 한번 말씀해 기업을. 주세요. 트럼프 설마 일정이 저렇게 없는데 조선소 방문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부산서 가면 그제 가는 거나 그가 되려면 금방이거든요. 또 울산 가는 것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것이 개연성 있는 루머냐 실제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한 축인 대북 북한에 대한 리스크를 해칭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 종목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ETF 정도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에이펙이 오히려 외교 성과로 붙여갖고 큰 재미를 보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정부에서 추가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시동을 걸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 2차 발사
보통 로켓 보면 한 번 날아가다가 중간에 또 2단 분리하면서 한 번 날아가거든요. 이러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인 기자. 예, 거제냐 울산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저는 울산으로 가겠습니다. 아, 울산입니까? 네, 일단 울산은 경주로 가는 길입니다. 부산에서 경주 가는 길이 울산입니다. 딱 그럴 좋습니다.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에 지금 투자하는 회사는 거제도에 있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이 뜨겁다. 그리고 아직 고점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까지 있으니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요. 어쨌든 경제의 한 축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4천선을 돌파했고 5천도 꿈의 숫자는 아니다라는 것. 이제 다른 내수시장만 좀 좋아지면 더 우리 국민들이 기쁘겠는데 일단 주식시장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것. 아, 여러분들 안 사셔도 좋고요. 또 사신 분들은 장기 투자하셔서 정말 그 기업의 가치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잘 자산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저도 짧게 예, 말씀하십시오. 얘기를 하나 예. 드리자면은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두 총리 간에 이번에 마스가를 대체해서 일본과의 선박에 대한 계약을 하나 조선업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10월 10일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핀란드랑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북극 항로 쇠빙선 4척에 대한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만 무언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주기 싫어서 그 대체제 대안제를 자꾸 찔러보는 중인데 근데 일본의 선박 지금 현황이 좋지 않은 상태예요. 네, 예. 그래서 한국의 마스가 조선업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든 하워드 러튼이 상무부 장관이든 통해서 한국의 조선소의 현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것이 당장의 주가에 반영이 된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조심스러워서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제일 좋겠다. 김정 기자님께 한 말씀 제가 조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우리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미 전문성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식 수준에서 이렇게 평론하는 거는 재미있으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 투자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몫이니까요.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질문 간단히 던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김정은을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에 대해서 네 분 거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샷 좀 띄워주시면서요. 자, 트럼프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난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난다, 세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이제 풀샷이는 세 사람이고. 만나지 않는다, 두 사람. 예. 자, 그러면 만난다 중에서 30조.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요 두 쪽에서 맞추는 분은 계속 방송 나오고 방송에서 자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자신 있게 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뭐 15초씩 잘라서 아 하시죠. 15초씩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김정은 된다. 안 나오면 안 될 거기 때문에 김정은이 꼭 나올 수밖에 없는 뭔가를 제시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다. 예. 어떻습니까? 저는 사업가로서의 트럼프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사면 놓칠 초과에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과의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네. 그거라도 얻어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무조건 할 것이다. 두 분께 더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만나면 어디서 만납니까? 저는 판문점이 아니라 더 북한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금강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이나 금강산. 원산. 저는 원산. 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네. 제가 평양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혹시 판문점에서 만나서 같이 차를 타고 올라가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자 요런 이제 헛꿈 망상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 김지호 대변인 30초. 트럼프는 적극적인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판문점 노딜에 일종의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예. 앞으로 탑다운 방식의 북미 대화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제 바텀업으로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된 다음에 합의가 된 다음에 만나겠다. 그런 기류가 있고요. 과거와 지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약간 외톨이였는데 지금은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가 북한이 좀 끈끈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배팅 더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제 북한 측이 사실 요구하고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꺼냈던 핵 보유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사실상 중요한 부분인데 핵 보유국에 대한 억제를 세계적으로 억제하는 걸 중단해달라인데 네. 이 부분에서 트럼프가 반절만 꺼내왔기 때문에 나머지 컵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라고 최고 외교관인데 트럼프 방한 시점에 맞춰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초청이 와서 거기에 방문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뭐 지금 당장은 만나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지금 당장에 만날 것 같지는 않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날 것 같습니까? 만나지 않겠습니까? 못 만난다. 만난다. 만난다에 배팅해 볼게요. 하나님 주셨고요. 도희님께서는 못 만난다. 마드로님 주셨고 김지호 부위원장 미국 여론 때문에 당장 만난다니까라고 해서 김지호 부위원장이라고 했네요. 김지호 대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반대 의견 주고 계시고요. 만난다 못 만난다. 김 위원장 몸값을 더 올려야지요라고 했는데 이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건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동석 동행 뭐 이런저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뭔가 빅 이벤트가 있다.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혹시라도 주식도 뭔가 이게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비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알아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못 만난다에 한 표 여러분들 주고 계십니다. 주제 좀 바꿔보겠는데요. 야, 오늘 한덕수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덕수 재판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엄청나게 큰데 내란 방조 수준에서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완전히 바꿔서 자, 이렇게 이제 했다는데 현장에 다녀오신 분이 계시죠? 네. 우리 김대호 기자가 어떤 일이 오늘 벌어졌는지 일단 요약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하는 내용을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한덕수 내란 방조 4차 공판이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한덕수 재판 CCTV가 온 세상에 공개되면서 이 녀석들 봐라 나쁜 짓 한 거 맞네를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어떤 재판이 주로 이루어졌냐? 대통령의 수행실장 김정환 수행실장과 강희구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먼저 재판에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였다가 이번에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가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는 이번에 한덕수 관련해서 이 사람은 주요 임무에 종사한 게 확실하다로 추가로 해서 확실하게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재판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마 스픽스 단독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윤석열이 그동안 몇 시에 출근을 했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했어요. 실제 출근 시간은 언젠가. 그러한 부분부터 이번 재판은 한덕수 재판은 과연 유죄가 날지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내란 주요범들이 아무도 1심형이 선고가 안 났는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빨리 답을 여쭤야지 바람만 야, 진짜 흥미진진한데. 흥미진진한데 네. 설명해 주세요. 윤석열 몇 시부터 출근? 몇 시에 출근했습니까? 자, 12월 3일 계엄 당일 날 네. 우리가 이제 너무 좀 시간이 돼서 한번 돌이켜 보자면 그날 뭐가 있었냐면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과 양국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 오전 11시에 평시와 같이 출근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오찬 점심 시간이었거든. 점심 약속이 있었거든요. 양국의 점심 약속은 제가 봤을 때 캔슬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장이 그 11시가 이례적이지 않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례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 수행실장은 대통령을 계속 모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예. 삼청동 안감회동 때도 계속 차에서 탑승하면서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 오전 11시 평소 때와 똑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걸 오늘 재판정에서 나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와 같이 11시에 야. 나와서 일을 했다. 11시에 딱 얘기하니까 스픽스 동접자가 3,000을 돌파했습니다. 우와. 박수. 잠깐만. 이 동접자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 윤석열은 평소와 같이 11시에 출근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도 11시 출근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시 출근해가지고 그 사무실 와가지고 이름 뭐 저기 서류 좀 볼 거 아니에요. 뭐 보고서 온 것은 보고 그러는데 11시 반쯤에 밥 먹으러 나갑니다. 쫙 끌고
한 서너 명, 최소 서너 명, 많은 명 7, 8명. 근데 그게 보여요, 이렇게. 자, 윤석열이 직위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부장검사 이상일 때부터죠. 부장검사가 실제로 검찰에 출근을 하는데 11시에 출근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자기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퇴근 시간이 없는데 출근 시간이 있겠니?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를 실제로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했었거든요. 윤석열이 대검 그 과장을 할 때, 중수 과장을 할 때인데, 그것도 기자들 언제 출근하느냐 얘기할 때, 기자들 출근 시간이 어디냐, 퇴근 시간이 없는데, 그랬더니, 나도 그렇다고. 그러면서, 윤석열이 실제로 이제 대검 중수 이과장 이과장 할 때, 예, 그때 그런 그 얘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다. 예. 그런데 그때 그냥 웃고만 말았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 일부장 이런 거 하실 때, 그때 상황을 보면은, 예, 11시쯤 출근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봐봐.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네. 11시에 출근을 하면 솔직히 무슨 일을 합니까?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노닥거리다가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심에 꼭 반주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대통령실에 있을 때도 막걸리를 마시고 밖에 나가서도 반주를 곁들이는데, 그럼 봅시다. 대부분 이제 밥 먹으면 2시까지 먹는 거예요. 2시까지. 그럼 반주 먹으면 3시, 4시까지 일이 됩니까? 알딸딸한데? 그리고 바로 퇴근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같은 높은 지위에 있으신 분은 9시나 8시 반에 출근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각 부서, 그 다음에 비서관들이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해줘요. 지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고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2, 3시까지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오전 내내 오후까지 마비 상태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대통령은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부장검사만 하더라도 그렇죠. 사실은 결재를 오전에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법무관으로 검찰에 있을 때도 네. 오전에 결재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보통 검찰은 메신저가 있어서 그 출근 여부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부장검사라고 하면 위에 차장검사님도 있고 검사장님도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놔뒀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는데 야근을 하죠. 검찰청은 다 야근합니다. 근데 야근을 하는 거랑 별개로 9시에 출근은 공무원의 당연한 그 의무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변했다는 거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술 먹고 가짜 사이카 이렇게 보내고 했다는 건 이제 알려져 있고, 실제 출근 시간도 11시를 예사처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좀 많이 받지 않습니다.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한덕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러니까 정언자가 한덕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것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제 오늘 이 한덕수 관련된 재판이기 때문에 한덕수는 자신은 말렸다,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자꾸 증언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진술을. 그러면 정말 CCTV가 공개된 시점에서 한덕수는 몰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일단 첨예하게 다퉜던 부분은 CCTV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번에 CCTV가 공개되면서 더 이상의 변명이 이제 무산될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가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국무회의 요건을 갖췄다 안 갖췄다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상황에 돌아가서 처음에 윤석열과 김용현이 직무실에서 윤석열이 4명을 부르라고 지시를 했다. 그 4명이 누구냐? 자, 첫 번째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가장 자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부른 건지 모르겠으나 그때는 큰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먼저 불렀고,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 나서 좀 지나서 6명을 추가로 부릅니다. 최상목, 김영호,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중기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근데 여기에서 오늘 재판의 중요점은 왜 국무위원을 부르려면 전부 다 부르지, 장관들을. 이렇게 처음에 4명만 불렀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6, 7명을 다시 또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이제 여기 나온 증인들이 한 얘기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국무위원들의 정족수 요건을 채워야 된다라고 조언을 한 것 같다. 그래서 6명을 더 부른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이 방조 혐의에서 뭐야? 그러면 직접적으로 옆으로서 다 챙겨준 게 맞네. 주요 임무 종사가 추가됐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대부분 증언과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한덕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이 사람들 자, 4명 불러라고 할 때는 김용희 주도해서 불렀는데 아, 부족하다 이러니까 6명을 불러라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고 직접 불렀다라고 하면 국무회의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적격 요건이 되도록 한덕수가 이제 코디네이터를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자기는 말렸다라고 하는 것이 100% 이렇게 무산돼 버리는데 신빙성이 완전히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 변경이 된 게 아니라 선택적 변경입니다. 그게 뭐냐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내란 수개의 방조로 처벌할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선택을 할지 이거를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 나는 내란 주요 임무로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고 검찰에 요청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도 내란 수개의 방조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더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 공소장을 열어달라는 거고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면 소위 말해서 망했다. 네. 왜냐면 상방이 열렸는데 하방도 올라간 겁니다. 형량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증을 많이 드러내신 거죠. 너 방조가 아니야. 너 주요 임무 종사야. 라고 어떻게 보면 심증을 강력하게 내비친 거기 적어도 때문에. 무죄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겁니다. 문제의 가능성이 없고 무죄보다는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지 내가 좀 넓게 나에게 판단권을 달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걸 들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빨리 반성하는 자세로 고쳐 잡읍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이제 빼박이 될 수 있다. 이미 판사님은 당신이 가담 범위에 대해서 주요 임무인지 방조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너가 말렸다라는 말을 여기서 해갖고 괘씸죄 맞지 말자라는 전략이 바로 퍼뜩 들 정도로 이거는 소위 말해서 망한 변론이죠. 그 망했다는 것도 곧 끝났다 뭐 이제 이런 걸로 가니까 이제 원래 그 한덕수가 법적으로 다투는 포인트는 나는 말렸으니까 나는 여기 그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거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판사님은 내란은 가담했고 그 가담의 정도가 방조이냐 주의무 종사냐를 판단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변호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판단이 서죠. 자, 그러면은 형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게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로 가면 자, 내란 같은 경우에 주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내란 우두머리의 방주범이 되면은 그냥 감경한다라고만 네. 돼 있죠. 종범은 주범의 형에서 감경한다인데 이렇게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경을 해봤자 글쎄요 10년 정도 그러니까 양의 차이 별로 네.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네, 하방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그 형량보다 더 중요한 건 심증에서 말렸다라는 그 선택지가 이미 없어진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방이 없었다는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형량의 최저선이 없었다는 네. 형량의 최저선이 5년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올라갔다. 왜냐하면 방조면 감경을 할 수 있어서 더 낮춰줄 수도 있는데 보안이 낮춰줄 수 있는데. 자, 두 분이 오늘 이제 판사로 일단 하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이 추가되었을 때 죄질을 이제 다룰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이야기 좀 하시죠. 어떤 거냐면 자, 비상계엄과 관련된 그 국무회의에 대해서 서류 조작을 하잖아요. 네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그걸 보고 윤석열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서류 어디 갔어? 라고 했는데 서류가 아예 한덕수 지시로 폐기되고 없는 거야. 그 상황 한번 설명해 보시고 두 분 판사님께서 이런 경우에 형량이 5년은 넘어선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번 상황은 또 다음으로 넘어와서 아까는 국무회의가 맞춰지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그 뉴스를 이미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후에 계엄문 서명을 받았다. 그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과정인데 거기서 이제 강희구 부수실장이 이제 사후에 이제 한덕수랑 막 해갖고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 그랬는데 그게 윤석열이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나 이거? 요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건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몰랐다, 이래도 되는 줄 알았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고.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데 야 저번에 그거 서명한 거 어디 갔나? 그랬는데 이제 그 횡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서류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를 봤을 때는
야 그거 사후에 서명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한덕수가 그거에 대해 폐기 지시, 증거 인멸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에게 보고하지 않고 한덕수의 지시로 강희고 부속실장이 이 서류를 폐기해버렸다는 오늘 정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날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월 3일이죠. 비상계엄 당일날 9시부터 쭉 불러 모아가지고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10시 반 정도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요. 그런데 국무회의 결과에 대한 사인이 없어. 큰일 났지.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사인을 잘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청와대 근무해봤던 사람들 말로는.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을 했는데 국회에서 해지 의결을 하잖아요. 12월 6일인가 7일 날 이 서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한덕수한테 강희구 실장이 전화를 해서 이거 없으니까 지금 사인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한덕수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김용현 사인도 받았어. 그 다음에 누구 사인을 받아놔야 됩니까? 사후지만 윤석열 사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업체라고 한덕수가 지시를 하죠. 그럼 강희구 실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사인이 있으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했어. 이거 폐기한다 만다라고 해야 하는데 보고를 하지 않고 이걸 없애버렸어. 그래서 12월 말인가 1월 초에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나서 이제 합법인지 불법인지 막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그 서류 다 어디 갔어?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한덕수 지시로 폐기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정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계엄에 임했을 때는 그냥 요식행위 정도로 국무위원만 숫자만 채우고, 그러니까 이 계엄은 꼭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한 거죠. 근데 계엄이 그 1시 반인가 그때 이제 해제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막 밀려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 날부터는 사실은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이 조직 내에서 리더십이 없어지는 거죠. 급속도로 한동훈과 한덕수한테 리더십이 넘어갑니다. 그때 돼서는 사실은 강효구도 이 서명을 받을 때 지도 공범이잖아. 이게 밝혀지면 나중에 해가지고 나중에 서명했다면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하고 공모를 해서 이걸 당시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폐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폐기한 게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폐기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의혹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아니 한덕수가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이거 폐기해라고 했다면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설명? 그러면 누가 진짜 이게 내란 수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물론 제가 확정해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한덕수 말을 듣고 폐기했다라는 강희구 부속실장의 발언을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이건 팩트라고 봐야 합니까? 진술만으로 봐서는 이제 진실 게임이 되겠지만 객관적 증거가 좀 더 있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 없이 폐기했다는 건 저는 사실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 감싸기를 하고 있는 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제 생각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형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실체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죄가 붙게 되면 그럼 최고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하게 되거나 좀 합친 거의 하한보다 높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여생을 다 그쪽에서 보내실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대세의 지장은 없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결국 이제 지금 강희구 부속실장은 윤석열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보호하려고 위해서 하고 그냥 한덕수 지시로 폐기했다라고 예. 하는 것은 약간 죄를 분산시키는 효과 이런 것도 좀 노리겠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몰랐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좀 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봤자 윤석열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요. 다만 한덕수의 경우만 해도 이 사람이 점점 내란에서 주요 임무를 종사했다는 게 좀 명확해진다는 점은 한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폐기를 지시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증거 인멸일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건 본인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한덕수가 됐든 윤석열이 됐든 글쎄 이 상황에서 강희구의 어떤 그 진술이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두 분이 결정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한덕수는 예상 형량이 얼마입니까? 두 분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예. 뒷내용까지 조금 이야기 예. 알겠습니다. 더 그래 드리면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판사님들의 최종 결정에 도움이 좀 되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핵심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실장과 부속실장이 이제 진술을 하면 이제 정해지는 건데 여기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올 때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어떻게 하나같이 다들 똑같은지.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 또한 위증이다. 그리고 자꾸 제 생각엔 이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추론 형태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압박을 해서 증언들을 이끌어냅니다. 이야, 이진관 부장판사가 요 앞에 앉아 있다면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한테 박수 한번 드려야 되는데 진짜 실제 진실에 접근하는데 하여튼 두 분 결정해 주세요. 자, 요런 그래서 마지막 한 줄. 예, 마지막. 그래서 판사가 결국에는 그 증언들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만약에 서명된 게 문제였으면 그 서명을 지우든지 그 서류만 없애면 되는데 서류 전체를 왜 파기를 했다라는 건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예.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 너희들 완전히 이제 집단적으로 증거인멸까지 했다라고 이제 판사 두 분이 일단 판단하셨다고 보고. 그걸뿐만 아니라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거는 신빙성이 없다. 이거는 위증이 될 수 있다라고 공판 검사한테도 힌트를 준 거죠. 네, 예. 이거는 증인의 변호인이 땀을 뻘뻘 흘리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뭐 이거는 안 맞춰도 됩니다.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저도- 1심에서 간다. 예, 저도 이거는 집유나 이런 거는 절대 꿈꿀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집행유예는 절대 안 왜냐하면 되고. 지금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자기도 기억나지 않다거나 아니면 모르쇠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양형 사유로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반성하지 아니함. 나는 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반성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에 적은 형량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도 2자리 이상 뭐 많이 나온다면 2바퀴 이상도 나올 수 있다. 잠깐만요, 좀. 자, 두 자리 이상은 뭐 알겠는데 두 바퀴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띠가 2바퀴 돈다는 거예요. 예? 띠가 두 2바퀴. 자리 이상이 10년 이상 나온다는 거 두 바퀴 이상해서 24년까지면 거의 야, 참고로 김지호 기자 김지호 기자 질문할게요. 예. 우리나라에 무기징역 있죠. 네. 무기징역은 최대 몇 년까지가 무기징역인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이제 형량을 몇 년까지고 유기징역의 상한. 유기징역의 최대치가 얼마인지 아시냐고 제가 질문 잘못 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얼마? 20년, 30년, 40년, 50년 맞춰보세요. 50년 하겠습니다. 아, 감각은 아주 정확합니다. 아, 저 50년도 무기징역의 짧아. 최대는 50년인데 보통 50년은 이렇게 안 때리죠. 저는 한 번도 못 받고 50년 때릴 사안에 대해서는 보통 무기징역이 무기징역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 어쨌든 한덕수 지금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이 노력과 과정에 진짜 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형사 33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을 때 정말로 또릿또릿하게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판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재판 중계 소식 들으면서 제일 기뻤던 것은 예. 이진관 판사가 11월 중에 재판을 마치겠다. 그것도 중요해요. 야, 그 얘기하는데 뭔가 이분은 확신이 있구나. 예. 이제 내 마음속으로는 다 결정했어. 이런 의지가 느껴져서 기뻤습니다. 판사님한테 한 번 더 박수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감정을 그대로 좀 표출하는 것은 오랜만이죠.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 사법부의 판사가 있다라는 것만 해도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일반적으로 재판을 가면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지금 이진관 판사님처럼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이상한 헛소리 하면은 끊고 해지하고. 맞아요. 혼내고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소수의 이상한 그러니까 뭐 삼겹살을 드시러 가고 사진을 찍는 이상한 분을 제외하고는 원래 형사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저는 지기현 판사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다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판사가 있을 수가 있죠? 아니 뭐 우리 똑같이 재판 받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런 판사 보셨어요? 뭐 한 번씩 보긴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눈치 게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재판에서 한덕수 유죄를 가장 먼저 끝내면서 사실상 이진관 판사가 제일 먼저 지금 호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된 형량의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거 기준점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11월 달에. 그리고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같은 경우도요. 끌려면 엄청 끌 수 있는 거잖아요. 기억 안 나고 그다음에 증인 부르고 뭐 여기저기 총괄 되게 끌 수 있는데 아니 이 판사님이 판사 운영하는 거 보세요. 정말 직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막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그러고 뭔가 사유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 사건을 끌면서 뭔가 이 뭐라 그러죠? 사실은 뭐 말이 길다. 뭐 혀가 길다 이런 얘기하는 게 뭐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좀 지기현 판사가 이 지금 한덕수 재판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또 확실히 영향력이 있는 게 지기현 재판장이 그때 구속 취소를 하면서 보도자료에 이런 판단을 썼어요. 그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 저는 아직도 그게 되게 불안한데 그게 그 뜻이 뭐냐면 나는 나중에 이 재판에 대한 수사가 잘못되어서 공소 기각을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거거든요. 근데 만약 한덕수 재판에서 그 수사권에 대한 얘기 없이 유죄가 1심에서 나오고 뭐 빠르게 진행돼 갖고 윤석열 재판 질질 끌리는 와중에 확정까지라도 된다면 그러면 사실은 지기현 재판장도 그 운신의 폭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돼 갖고 1심이 종결되는 거는 큰 그 한덕수에 대한 단죄 외에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막 댓글로 뭐 너무 좋은 글이 올라오는데요. 다랑개님은 이렇게 주셨네요. 코스피 4천 뚫은 것보다 기분이 더 좋다. 아이고 좋습니다. 다랑개님. 예. 그리고 채널님께서는 모처럼 제대로 판사님 큰 박수 올립니다. 이러면서 박수를 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오랜만에 진짜 판사님 나타나셨다. 비트님 고맙고요. 야 이진관 판사 다음 대법관으로 보냅시다. 김영철님, 지팡이다오님은 이러한 판사가 있다니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서 혼자서 크게 웃어봅니다. 여러분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진관 판사님 당연하고 상식적이어서 대한국민을 살려주셨습니다. 와 이런 표현하기 어려운데 아이비 엔터님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피팅님은 이진관 판사 같은 분들이 진급해야 되고 대법관 돼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와 이렇게 이제 반응이 뜨겁네요. 그만큼 사법부를 신뢰하는 지금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여기서 조그만 거 하나만 더 할까요? 예. 그러면은 한덕수의 변호인 측들은 오늘 뭐에 중점을 뒀냐? 멘붕 상태였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공개됐었던 CCTV 32시간짜리를 달라. 우리가 복사할 수 있게 등사하게 해달라. 그거를 이제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근데 의도가 약간 보이는 게 그 32시간에서 사실 한덕수가 등장하는 거는 3시간 남짓이에요. 그럼 그거를 전체를 요구하는 거는 뭐겠어요? 다른 재판에 연루된 증인들도 그걸 보고 싶은 건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피고인과 같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리를 펼쳤거든요. 그래서 그 32시간짜리 달라 CCTV를 우리도 방어권 행사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진관 재판장이 그럴 이유는 없다 하고 딱 잘랐습니다. 우와. 이게 바로 재판 지휘의 정석인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시간 끌기이자 공범관 말맞추기를 위한 셋업을 보이는데 거기서 재판장은 그걸 읽고 그거는 이거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이제 넘어가시죠 라고 하는 순간 바로 그 의도가 분쇄된 거기 때문에 이게 우수한 재판 진행의 전형이다. 아, 김순지 님도 이진관 판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이렇게 주셨고, 김영철 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그냥 갑자기 동접이 5,000명 가니까 5,000명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윤연아 님은 오늘은 기분 좋은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고, 짱가 님은 우와, 잭잭 님, 오호, 다랑개 님, 그리고 조성마 님, 대호님 최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이분들은 지금 이지관 판사를 좋아하는 건지 오랜만에 역전의 용사들이 5,000명을 넘으니까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코스피 4,000 돌파가 좋은 것인지 무엇이든 정의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법원은 판세와 판사로 나뉜다 이렇게 청량산이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뜨거운 주제인데요.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나왔는데 일단 백혜련 경정과 노만석 직무대행이 어떤 대화를 했는데 이 녹취록이 일단 공개됐는데 이 내용은 노만석 수사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다. 사람들 지금 다 연루다들 정리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조금 길긴 하지만 두 사람이 어떻게 통화했는지 들어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장님이 만약에 오판하셨다면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화난 게 뭐 있어요. 같이 밝혀보자는 건데.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신준호 차장검사고 그렇게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지금 합수팀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라고요. 뇌물이라고요. 특수 직무 유기 하고서도 뇌물까지 받아서 승진한 사람들한테 이 수사를 맡겨놓고 그래서 제가 마약 조직부 대검의 컨트롤 타워를 범죄 조직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같은 사람이 계시니까 국민을 속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속인 거 없어요. 를 맞추려면 저를 책임자급으로 차장님이 추천을 하십시오. 그러면 대검 컨트롤 타워일 때 우리 검사장님이 심우정 총장님과 협의해가지고 이 팀을 합수팀을 꾸렸잖아요. 다 알고 꾸렸잖아요. 그걸 거둬들여 달란 말입니다. 수사 중단하라고 지시해 주세요. 진실 안 밝혀도 돼요. 수사 중단해 달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범죄자가 이 수사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김재호 대변인이 저렇게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 저 정도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호소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게 근데 이제 언제 녹취된 게 나온 거예요? 언제 녹취됐다는 게 이제 노만석 최근에 이제 것 그래서 같은데요? 이제 지금 임원정 동부지검장 쪽으로 파견하기 직전에 이제 통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통한 내용이 이제 공개되면서 노만석 차장 검사가 이제 제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이 직접 지금 백혜련 경정을 동부지검으로 보내서 그럼 수사를 하게 하자라고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 때문에 이제 받아들인 셈이 되죠. 문제는 지금 백혜련 경정이 수사팀을 구성하고 있고 4명의 수사관들이 있는데 아무런 지금 이제 정보 접근이 되지 않는다. 검찰 정보에도 접근이 안 되는데 무엇보다도 경찰 쪽으로 지금 뭐 인트라넷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픽스요. 거기에 접근을 해서 수사 기록을 봐야 하는데 경찰에서 이걸 지금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때 저기에서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이제 있으니까 자, 파견은 시켜놨는데 왜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막 본격적인 논쟁이 되어가지고 한참 시끄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꾸라꾸 침대 있죠. 이걸 또 좀 사달라고 했는 모양이에요. 이걸 안 사주니까 16만 5천 원을 주고 5개를 사비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걸 어제 저희들이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물론 백혜련 경정 말고 누굽니까 이제 고발사주 하셨던 우리 조성은 작가한테 통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막 성금 내겠다고 막 엄청 또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반응을 보이던데 어쨌든 요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뭔가 내부에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구성 변호사는 요 내용을 판단을 하고 본인의 주장을 정확하게 내세우니까 하면 좀 약간 관망을 한 쪽입니다. 저는 이건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사는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법 내에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계속 발표하게 되어 있지만 그 외의 수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밝히는 것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물론 의혹을 제기하고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도 저희는 동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또 유보하고 또 한 가지 좀 그냥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백혜련 경정도 그리고 임은정 검사장님도 다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공무원이 너무 개별적인 말씀을 하시면 대통령을 위시로 한 그 행정 조직체가 너무 많은 그 스피커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 수명을 하였으면 거기에 맞게 저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 하나의 사건에 관련해서 지나치게 논란이 많이 나오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쪽이고 우리 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예. 저 방금 통화 녹취 들으신 것처럼 백혜련 경정이 저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절박하게 이야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를 품었을까.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표할 수 없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진전 중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분 이해하겠으나 백혜련 경정이 이 용기를 품은 만큼 그에 걸맞는 대우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법사위에서 신동욱 의원이 지금 노만석 직무대행에게 질문한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체 진실에 접근했느냐, 수사 진척 사항이 어떻느냐라는 질문인데 한번 여러분들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합수부 수사 혹시 중간 보고는 받으셨어요?
예, 수시로 뽑고 있습니다. 지금 넉 달쯤 하고 있는데 어떤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까?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제기됐던 의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통치자금 또는 내란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마약 카르텔의 두목 역할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전된 수사 내용이 있습니까?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저 부분을 놓고 오늘 이제 오후에 야 이거 뭐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이냐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가 뭔가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마약에 연루됐다고 하는 이 수사의 내용은 있느냐 진전된 내용이 없다. 김지호 대변인 이제는 근데 좀 해석 좀 이게 해주세요. 이 녹취를 신동욱 의원이 공개한 거죠? 예. 아 근데 6월 25일자로 지금 저게 이제 녹음이 된 근데 거예요.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백혜령 경정하고 검찰총장 직무대행하고 서로 통화를 했죠.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 누군가를 녹취를 해서 야당인 신동욱 의원실에 제보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럼 둘 중에 한 분이 예. 아니 이게 저렇게 녹취를 해서 만약에 불법이 있으면 뭐 감사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국감장에서 이렇게 서로 수사하는 주체들끼리 녹취해가지고 야당 의원한테 제공한다는 게 저는 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누가 제공했는지 대충 아시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특정할 수는 없죠. 특정할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백혜령 경정님이 수사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좀 억울하게 좌천되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님도 직접 지시를 해서 수사 때문에 합류를 지시를 했고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정치 투쟁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 투쟁을 백혜령 경쟁이 하고 있느냐 아니면 최근에 이제 검찰 쪽에서 수사 기록이나 내용을 계속 언론에 흘려서 그 당시에 주요 사건 피의자 3명이 있죠. 말레이에서 마약 가지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것을 SBS와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진술 때문에 그 사건은 수사가 되고 재판이 진행돼서 유죄 판결까지 나왔어. 근데 쉽게 얘기하면 바깥에서 언론 플레이는 결국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한테 진술받아서 백혜령이 수사한 것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흘러나오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개선판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이 부분도 지금 조금 유보적으로 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도 유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죄 판결이 나온 건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왈가왈 밖에 없지만 저는 저 녹취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면 일방적으로 백혜영 경정님께서 몰아세우고 네. 신동욱 그 검찰총장 대행은 우린 잘하고 있어 이거밖에 없는 내용인데 이게 야당 의원에게 가갖고 노이즈만 만들었지 이걸로 통해서 저희가 뭐 실체적 진실을 다가갔는지 아니면 지금 수사가 부당하게 되고 있는 거를 밝혀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노이즈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 관련해 갖고 진실을 밝히는데 이 노이즈가 과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백혜령 경정이 굉장히 고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누가 이걸 제공했겠느냐라는 건 약간 이제 다른 문제이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인트라넷을 접근할 수 없도록 지금 해놓고 있는 것을 최수양 부장검사 있죠. 지금 이제 합수단장으로 왔지 않습니까? 경찰 측에 오늘 요청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지금 백혜령 경정이 수사하려고 하니까 이 수사팀 5명이 경찰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달라고 매우 간곡하게 또 최소영 부장검사는 경찰청으로 공문을 보낸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본다면 수사가 좀 진척이 될 거냐 말 거냐 이전에 말 그대로 이상한 싸움이 돼서 쭉도합도 안 된다. 11월 15일 날 지금 또 파견이 종료가 되거든요. 연장을 해줄 의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서 김대우 기자가 봤을 때 이 문제 지금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뭔가 시스템이나 법적으로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한번 필요한 상황이 온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이보다 더 하나를 중점으로 보는 게 이게 내란 세력을 아직 정리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결국엔 신동욱 의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씩 궁금해요. TV조선 앵커 출신인 분이면 사실 법사위가 아니라 과방위가 맞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초선 의원이 법사위에 가 있고 그 역할이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사실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거 비슷한 상황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기서 어떻게 핵심 임무를 맡고 있는가? 저는 이미 법사위 배정된 것부터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이거부터 정리를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뭐 어느 쪽이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겠고요. 하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수사 진행 자체가 안 되고 있다. 사실상 태업 상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실제로 보면은 뭐 압수수색을 한다, 뭐 계좌 추적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딱히 이럴타한 수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로는 뭐 그렇다고 해서 중요 피의자를 소환한 것도 없어요. 중요 피의자 소환한 것도 없고 지금까지 계속 압수수색만 한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수사를 하는 척만 할 뿐 뭐 수사의 진척은 없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문정 검사나 백혜룡 경정이 계속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문정 검사장이나 백혜룡 경정의 수사를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백혜룡 경정은 이대로 있으면 책임만 뒤집어 쓴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평론가의 위치에 있으면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게 왔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주제는 제가 말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백혜룡 경정은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정보 접근이 지금 안 돼 있고 문제는 검찰에서는 이걸 조기에 빨리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실제 진실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접근하고 있다. 접근하고 있다는 이 말은 실제 진실에 접근해 보니까 별거 없더라. 라고 결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사 결과를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만간 결론 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백혜룡 경정이 이야기했던 게 다 망상이었네. 이거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일방적인 주장이었는데 우리가 수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백혜룡 경정이 마지막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는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무엇을 덮어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덮어야 하는 사람 쪽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개싸움판이 되는 게 제일 낫다. 그러면 실적 진실은 오간데 없고 주장만 난무한 상태에서 결론이 나버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백혜룡 경정은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좀 제발 기회를 달라 수사를 좀 더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라면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지난번에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유상범 의원이 그때 준비를 해왔던 게 어떠한 부분에 맹점에서 공격하려고 준비를 해왔냐면 그때 인천 세관에서 마약을 가지고 운반책이 2명이 통과를 했는데 그때 세관의 에스코트를 비행기 공항 밖에 택시 승강장까지 받았다가 주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목했던 A씨다. 그 세관 직원이 A씨인데 그 A씨 직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B씨였던 것 같다. 근데 B씨도 아니었다. 이 부분을 주로 공격 포인트로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그 마약 운반책을 세관에 통과시켜줬고 택시 승강장까지 에스코트했다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세관 직원이 정확하게 누구였는지를 지목을 잘못했다라는 걸로 해서 그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검사들이 또는 또 수사기관이 사건 하나를 이상하게 미궁에 빠뜨리고 그 흐지부지 끝낼 때 흔히 쓰는 수법이 그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내란 세력은 총력을 다해서 방어 중이다. 촉고님. 수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한다. JH님 주셨고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답이다. 변사또님 이런 말씀 주셨고 임은정 검사장님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차 선생님 그리고 배현미님도 의견 주셨습니다. 백경정님 제대로 수사하도록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데비홍님께서도 지금 백경정님이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막는 건 절대 안 된다.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쇼를 하고 있다. 합수단이 결국 덮기로 한 거 아니냐. 강순영님. 또 묻힐지도 모른다. 초코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상황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단순한 보험 가입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여러분들께 제안해드립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제대로 맞는지 아닌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을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해드립니다. 1644-1236, 1644-1236으로 전화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010-7612-3303으로도 문자 남겨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 가능합니다. 현명한 보험 플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픽스몰에서 지난 6개월 전에 최단기간에 완판을 기록한 더블 소팔메토 앤드 옥타코사놀이 반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소팔메토 하나로 부족하다면 이제 더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립선, 활력, 지구력, 면역까지 싹 다 챙긴 조합인데요. 더블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픽스몰에서만 이 가격입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고생하시는 남성분들을 위해서 딱 한 캡슐로 드시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제가 먹고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이번 주까지 행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격도 39,900원에 몇 개월분입니까? 3개월분을 이렇게 드리는 곳은 대한민국에 유일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지호 대변인 나와주셨고요. 김대호 기자 그리고 정구성 변호사님 그리고 장용nhân TV의 장용진 대표 함께 해주셨는데 방송 어떻습니까? 조금 빠르게 속도 있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하면서 모두 방송 마치고 박수 치겠습니다. 역전에 용사들!